자, 설명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 그 설계를 그리신 ANU 건축사무소 이기표 사장님을 모시겠습니다. 예, 방금 소개받은 ANU 디자인 그룹의 이기표 사장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루미너스 649 저희 대표 직원이죠. 루미너스가 빛나는 이런 뜻을 갖고 있는데 강남의 마지막 원석이라고 저는 좀 봤어요. 저희 땅이 강남의 마지막 원석으로서 이것을 어떻게 가공하고 어떻게 만들어냈을 때 가장 빛나는 보석이 될까 하는 생각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차근차근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앞에 있는 이 현황들은 잘 아시니까 제가 뒤에서 좀 디테일한 현황으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사이트 주민분들이 너무 잘 아시니까 구체적으로 설명을 안 드려도 되겠지만은 여러분들이 보는 현황하고 건축가가 보는 또 현황하고 또 다릅니다. 저거를 어떻게 분석해서 우리 사이트에 대한 설계를 어떤 식으로 갖고 갈 거냐에 대한 부분들은 제가 보니까 이런 부분들 다 공감하실 거예요. 교통, 그 다음에 자연환경, 교육환경, 생활인프라 이 부분들은 다 공감들을 하실 겁니다. 그럼 이것들을 우리 사이트 안에 어떻게 담아낼 거냐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항상 모든 일이 전제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잠깐 간담회식으로 말씀을 드렸을 때에도 그 전제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던 부분이 과거 조선 초에 이성계가 정도전이한테 서울 도읍을 만들려고 하라고 했을 때 정도전이는 왜 해필이면 현재 경복궁자리를 거기에다 만들었을까? 이분이 생각한 것은 뒤에 북한산과 일항선이 없었으면 경복궁을 거기다 안 만들었을 거예요. 그 전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바로 그 얘기입니다. 우리 사이트 앞에는 이런 삼성병원, 탄천, 광수산 이런 부분들을 우리 사이트 쪽에 어떻게 담아낼 거냐에 대한 전제가 분명히 있어야 될 거고요. 또 하나, 아픈 얘기지만 여기 앞에 서 있는 본인도 제가 대치동 역삼동에서 25년 동안을 살았습니다. 근데 영동대로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 마을 쪽으로 본다 그러면 주민들이 대부분 저희 애들 친구 엄마 아빠들이 대부분 만나서 한 소리가 뭐였냐면 강남 속의 강북이다라는 인식들을 많이 갖고 계셨어요. 저는 옛날부터 그런 느낌을 많이 받고 있었고 그 분야에 대한 디자인에 대해서 설계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사이트 지금 현재 현황입니다. 현재 1종 일반 주거지역하고 2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나눠져 있고요. 대충 면적은 10만 평, 3만 6천 평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전체 동수가 141동, 53개동, 노후 건물수가 124동, 37개동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현재 단독 다세대 공동주택은 각각 124, 41, 257, 122, 55세대, 12세대 이런 식으로 현황이 지금 분포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현재 노후도하고 면적, 세대수 등 노화주택 사업에 부합하는지를 한번 봤더니 전체 노후도는 50% 이상이라서 현재 기준으로는 맞습니다만 시간이 지나면 이 노후도도 좀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것은 소유자님들께서 좀 인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공동대표님이 개포 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 계획에 대한 내용을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뭐냐?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2011년서부터 16년까지 개포 택지개발지구에 대한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는데 저희 사이트 여기에 보면 2016년 8월 25일 날 고신한 걸 보면
1종, 2종, 2종 일반주택 세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공동주택 불허용도 그래갖고 공동주택 불허 딱 찍혀 있죠. 이래서 안 됐던 겁니다. 신통이고 뭐고 이래서 안 됐던 겁니다. 이거를 전체를 바꿨어야 돼요. 이것만 바꾸는 게 아니고 이걸 바꾸면 해서 전체가 바뀌어야 되는데 이게 바뀌지 않은 겁니다. 그러면서 서울시장이 바뀌었죠. 서울시장이 바뀌면서 예전서부터 가로주택 정비사업이라는 부분은 분명히 있었는데 여기에 더해서 그거를 모아서 한번 다시 개발을 해봐 한 게 모아주택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거는 현 시장인 오세훈 서울시장표 정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픈 얘기지만 재개발 재건축 보통 주민들이 10년, 20년, 30년 걸린다 이렇게 느끼시는 게 왜 그 기간이 걸리겠습니까? 시장이 바뀌고 또 위에 대통령이 바뀌고 그러면서 정책이 계속 바뀌어요. 그러면서 가다가 중단되고 또 주민들은 그 정책에 맞춰서 움직였다가 다시 처음부터 다시 돌아오고 이런 반복적인 순환 구조를 갖고 있었어요. 무화주택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갈 수 있는 다음 시장에 와서 더 좋은 정책이 내놓지 않는 이상은 현재로서는 갈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이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이 무화주택 때문에 단독주택에서 아마 개발되지 못했던 땅들이 많이 개발이 이루어질 거라고 보고요. 현재는 우리와 같은 이런 단계로 지금 가고 있는 서울시 내 여러 구역이 지금 존재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 중에서 1호가 될 수 있는 부분을 저는 권해드리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뒤에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왜 빨리 가야 되는지. 예, 모아타운의 이해입니다. 저희가 모아타운 사업 유형을 보면 자율주택형, 가로주택형, 소규모 재건축형, 소규모 재개발형인데 저희는 이 가로주택형으로 사업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유는 대상 지역이 1500세대, 36세대 미만, 가로주택형은 2만 회배 미만, 20세대 이상, 그 다음에 사업 면적이 10,000회배 미만, 200세대 미만, 대상 지역이 5,000회 미만, 역세권에서 250m 이내 또는 중공업지역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적합한 사업의 형태는 이 형태가 되겠습니다 라고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무화주택의 계획 수립의 주안점은 한 요 4가지로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요 구체적인 내용 뒤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절차는 지금 오늘 설명이 끝나고 동의서 진구가 다 되면 일단 관리계획 수립부터 진행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조합설 인가 이후에 관리계획 수립을 하고 조합설 인가가 들어가고 통합심의, 사업시행 인가, 관리처분 계획은 이때 같이 합니다. 그래서 이주 및 착공이 시작이 되는데 빨리 가면 2년에도 할 수 있어요. 동의서 빨리빨리 거쳐가지고 진짜 속도감 있이 가면 빨리 가는데 그 속도는 주민들 여러분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년에서 4년 좀 바라보고 있고요. 왜 아까 제가 무화주택을 빨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무화주택 예산 지원, 공영주차장 및 공원 조성 공공지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 단지에 공원이나 공공주차장을 만들었을 때 국비가 지원이 됩니다. 최대 375. 국비로 40%, 지방비, 시비하고 구청비로 구청에서 나온 게 60%. 요게 지원이 됩니다. 근데 예산이라는 거는 우물물이 아니지 않습니까? 한정이 있거든요. 먼저 사업 추진해서 이거를 신청해서 가는 단지가 먼저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제가 설명드렸고 금전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는 근데 재개발에서는 이 내용이 없어요. 그냥 기부 체납하라 이 내용만 있어도 재개발에서는 이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빨리 지원을 받고 가는 게 여러분들한테 이득이 됩니다 라고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저희 무화주택 현재 규제 완화 처음에 요것만 보셔도 돼요. 층수 완화가 처음에 저희가 시작했던 게 15층이었어요. 15층으로 오늘 설명드릴 수 있는 도면을 거의 다 완성을 다 해갔다가 저 층이 15층이 완화가 됐어요. 풀렸어요. 그러면서 다 가로없고 다시 했어요. 이거 하나만 보더라도 현 시장이 지금 얼마나 이 정책에 대해서 의지를 갖고 밀고 나가려고 하는 의지가 되게 많이 보인다라는 겁니다. 빨리 가시면 좋겠다라는 게 이 표상에서도 나타나는 거고요. 저희는 현재 용도지역 상향을 합니다. 근데 1종은 2종으로 용도지역을 상향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1종은 공동주택이 안 되기 때문에
2종은 3종으로 상향을 하려고 했으나 3종으로 갔을 때는 오히려 더 저희가 손해를 보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건 상향 안 하고 전체 2종으로 하는 걸로 계획 목표를 잡았습니다. 그건 뒤에서 설명도 드리겠습니다. 아까 모아주택의 기대 효과 4가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양질의 공급주택, 주차난 해소, 기반시설 확충, 주요 가로 활성화 이 4가지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그냥 이론상에서 정해진 목표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주민 여러분들이 처음에 진행하실 때 우리 동네는 우리 마을은 어느 정도의 목표까지 잡고서 갈 것이냐를 스스로 생각하시고 집행법하고 논의해 보시는 게 맞습니다. 무슨 얘기냐? 제가 대부분 설명회 자리에 가서 이런 질문들을 한번 드려봐요. 대한민국에서 집값이 제일 비싼 데가 어딥니까? 라는 질문을 드려보면 대부분이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강남이요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강남이 왜 집값이 비싸죠? 라고 얘기를 하면 교통 인프라 잘 갖춰져 있고 학군 좋고 이런 기타 등등 얘기를 많이 합니다. 보통 이런 얘기들이 다 나와요. 그 타 지역을 가서 부산 가서 저 광안리 해운대 이렇게 얘기해 보면 거기도 비슷한 얘기가 또 나와요. 근데 저 성북동이나 평청동 가면은 학군도 안 좋고 교통도 안 좋은데 거기는 왜 비싸죠? 대답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결론은 계층입니다. 어떤 계층이 거기에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전 세계적으로 공통적인 겁니다. 그럼 제가 아까 목표를 갖자고 말씀드렸던 이 부분이 뭐냐면 우리는 어느 정도의 목표를 갖고 갔을 때 우리는 예전에 지금도 느끼고 있는 강남 속의 강북이라는 여기에서 탈피를 할 것이냐에 대한 얘기예요. 지금부터 제가 그 목표를 제 나름대로 설정을 했지만 주민분들은 이 내용을 듣고 하나씩 우리는 어디까지 더 나갈 것인지를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랑 같이. 특화 계획입니다. 최신 주거 트렌드 분석을 통해서 만들어내는 건 당연할 거고요. 또 다양한 커뮤니티. 우리 지금 그 사이트 안에 단독주택지로 구성되어 있는데 주거 인프라에서 필요한 커뮤니티나 이런 시설들은 거의 전무하다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꾸며낼 것이냐에 대한 얘기고요. 갑자기 코로나가 나타났어요. 아파트 설계, 주거 설계하는데 코로나가 왜 필요하냐라고 물음표 다실 분들도 계시는데 제2의 제3의 코로나가 아닌 다른 유행병들이 생겼을 때 주거 문화는 분명히 반응을 해야 됩니다. 달라져야 됩니다. 기존의 아파트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응이 지금 전혀 없었어요. 이제 반응을 해줘야 됩니다. 건축가들이 과거에 여러분들 생활에 있었던 시설들을 없앤 게 있어요. 장독대입니다. 장독대를 없애고 김치냉장고 자리를 만들었죠. 그것은 일부러 없앤 건 아니죠. 필요하면 만드는 거고 필요 없으면 없애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도 새로운 주거 문화에는 같이 만들어줘야 된다. 그래서 앞으로 코로나에 대비한 주거 문화들이 어떻게 변할 것이냐도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입니다. 유니트가 똑같죠. 요 평면으로 보면 여기 한 5평, 6평 정도 되는 평면입니다. 요게 이제 56평 평면인데 이렇게 한각으로 쓸 수 있어요. 근데 어르신들 같은 경우나 아니면 자식들하고 같이 살 수 있는 분들이 보통 부부님 대형을 많이 원하시는데 제가 처음에 부부님 대형을 넣었을 때는 캥거루형 주택을 제가 여기다 넣으려고 하다가 좀 새롭게 아이디어를 만들자라고 해서 넣었던 게 바로 이건데 50평짜리를 이렇게 단독으로 쓰시든 아니면 이게 34평입니다. 이렇게 막아서 현관을 2개로 나눠서 이 부분만 별도의 임대로 구성할 수도 있고 아들이나 딸이 들어와서 살 수도 있는 1세대지만 2세대가 거주가 가능한 임대형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보통 이런 아파트에 여기 조그맣게 이렇게 만들어서 이걸 부분 임대형으로 하는데 그거보다는 오히려 제대로 된 이렇게 부분 임대형을 만들어주는 게 2세대가 거주가 가능한 임대 수익형을 만들어주는 게 좋겠다 싶어서 한번 저희가 아이디어를 내봤고요. 아마 이러한 내용으로 진행된 그 2세대 거주형의 아파트, 임대형이라고 하는 이 아파트는
아마 다른 데서도 아마 설명을 들어보지 못했던 내용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캥거루용은 좀 분명히 나와 있었고요. 그래서 아마 어느 정도 그 어르신들은 이런 부분들, 수익성을 좀 창출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좀 고려했다 하는 게 첫 번째 특화 아이템일 거고요. 요거는 뒤에서도 또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아까 어느 정도 목표를 갖고 갈 거냐에 대해서 저희 아파트 단지 펜트하우스는 이제 기본적으로 다 들어가야 될 거라고 저는 보여줘서 펜트하우스는 무조건 다 설치하는 걸로, 이건 뭐 기본으로 설치를 하는데, 저희 아파트 단지 그냥 이 펜트하우스 그냥 설치 안 합니다. 설치 안 하고요. 저희가 이제 특화를 좀 할 겁니다. 이건 좀 예시로긴 하지만 특화를 해서 아마 좀 다른 데랑 다른 펜트하우스의 형태가 나오도록 그렇게 한번 제안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차장입니다. 주차장 기본적으로 뭐 택배 차량 들어올 수 있게 뭐 기본적으로 이런 거 설치하는 것은 당연한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일반 주차장도 현행 일반 기존에 지금 설치되어 있는 주차장 폭이 기존에는 이게 2.3에 5m였습니다. 근데 현행은 2.5에 5m고요. 확장형은 전체 계획 대수의 30%를 설치하게 되는데 2.6에 5.2m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거기에 맞게 설치는 하는데 좀 특이한 게 뭐냐면 강남에서는 그 주차장을 보통 그냥 2.6에 5.2m로 다 설치해 주세요 하는 게 보통 강남에 계신 분들의 요구사항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세대당 주차 대수도 최소 2대씩은 넣어주세요 하는 게 조합원님들의 의견들이 좀 많았던 부분들을 저는 많이 느끼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협의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런 주차장 안에 셀프 차량 청소할 수 있는 곳도 한두 군데 정도 만들어놔서 만들어 줄 거고요. 그 다음에 전기차 충전시설, 이거 당연한 거고요. 그러나 전기차 충전시설은 저희가 분명히 방화구역을 다 할 겁니다. 아직 전기차에 대한 불안한 요소들이 좀 있기 때문에 방화구역을 완벽하게 해서 피해가 없도록 할 거고, 일부는 지상에도 전기차 주차장을 좀 설치할 생각은 좀 하고 있어요. 일부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감안하고요. 스마트 드롭오프죠. 이런 드롭오프가 호텔에 가면 보입니다. 도어맨들이 나와서 문 열어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보이는데, 앞으로 이제 자율주행차가 나오기 시작을 하면 나왔습니다. 나올 게 아니고 이제 나와 있어요. 집에서 이제 핸드폰을 꾹꾹 누르면 차가 옵니다. 자기 아파트 통합으로. 그랬을 때 주행 차선과 겹치지 않도록 이렇게 드롭오프 존을 주고 여기서 의전 받듯이 이렇게 내 차를 타고 바로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진행을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통 이런 설명 드릴 때 디테일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요 하나하나의 아이디어, 하나하나의 디테일들이 잘 모여있는 단지들이 하이 퀄리티로 가게 됩니다. 이런 게 없었을 때는 떨어지게 됩니다. 외관만 화려해갖고 되는 일이 아니고요. 어머님들 입소문으로 우리 단지에는 이런 거 있어 하는 부분들이 금방 퍼지기 시작합니다. 네, 아까 제가 코로나 말씀드렸죠. 코로나 이전에는 대면 사회에서 비대면, 휴식에서 멀티홈, 직주분리에서 직주일체, 개방형에서 제한적, 오프라인 온라인에서 온라인 중심으로 생활 패턴은 바뀌었고, 이거는 주거 문화에 분명히 반영이 돼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서 1번서부터 10번까지 이 부분은 이제 기본적으로 설치를 다 해야 됩니다. 뭐 선택사항이 없을 것 같아요. 법적인 사항은 아니더라도 기본적으로 다 설치를 해야 돼서 사회적 일상의 변화에 대처하는 가능한 청정 시스템은 다 갖춰져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1층 현관에서, 1층 계단실 현관에서 소독을 하고 세대로 접근하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소독을 하고 세대로 접근하는 이 시스템부터 갖춰지기 시작해야 됩니다. 게스트하우스. 뭐 이거는 뭐 특화라고 볼 수는 없겠죠. 근데 제가 게스트하우스를 담았던 부분은 여러 가지가 좀 있어요. 뭐 게스트하우스 일반적으로 잘 아시지만 뭐 지방에서 누가 올라오실 때 같이 세대 안에서 뭐 주무시거나 하는 부분들이 되게 불편하신데, 이거야 뭐 쓰임새는 있겠죠. 그러나 게스트하우스를 설치하는 목적 중에 하나는 그것도 있지만,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가장 힘들어했던 부분들이 외국에서 자녀가 오거나 누가 왔을 때 힘들어했던 부분이 격리시설로 호텔 쪽으로 갔었어야 돼요.
그게 아니고 게스트하우스 쪽에 자가 격리시설도 이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하나, 우리 게스트하우스를 그냥 일반 실로 꾸미는 게 아니고 풀빌라처럼 만들어줘도 되겠다. 왜? 멀리 안 가고 단지 안에서 감성적인 내용들로, 감성적인 공간에서 아이들하고 부모님하고 돼지고기라도 구워 먹었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여기에 또 하나 더 붙여준 게 요게 캠핑카입니다. 꼭 게스트하우스를 콘크리트나 어떤 그런 구조물로 지을 필요가 없고 그 캠핑카 한 2-3대 정도 갖다 놓으면 좀 그런 감성적인 공간 만들어주면 그것도 게스트하우스가 될 수 있고 주말에 어르신들 또 아이들하고 같이 이런 데서 뭐 하루 정도 놀 수 있는 그런 공간들도 만들었으면 좋겠다. 제가 아까 디테일 얘기를 했지만 지금까지 모델하우스 분양하는 데 가보시지만 게스트하우스를 갖다 놓고 이렇게 여러 가지로 활용할 수 있는 모델하우스는 아마 못 보셨을 거예요. 제가 이번에 제안 드리는 부분이 하나를 놓고 1+1이 1+2, 3, 뭐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좀 갖고 가자라는 게 그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이 재택근무형. 아까 제가 우리 아이들 코로나 때 어떻게 했습니까? 거의 전체 365일 중에 60%를 집에서 공부를 했고 어른들도 재택근무를 많이 했어요. 근데 방에다가 침대 놓고 책상 놓고 공부를 하기 시작을 해요. 근데 저도 사실은 재택근무를 해보면 침대가 먼저 보여요. 책상이 먼저 가는 게 아니고 게을러지기 시작한다는 거죠. 자, 이제는 그 홈 오피스 기능이 있는 이런 별도의 공간들이 만들어지기 시작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고요. 제가 주변 단지 한번 조사해봤습니다. 개포자의 프레지던스부터 시작을 해서 해봤더니 크게는 부대복리, 스포츠, 커뮤니티 이렇게 한 3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이 부대복리는 호불호가 없습니다. 스포츠 시설에는 좀 호불호가 있어요. 뭐 실내 체육관하고 수영장 정도가 좀 호불호가 있고요. 커뮤니티 쪽에서는 연회장하고 그 다음에 스카이 커뮤니티 이게 좀 호불호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저희 단지는 그 실내 체육관, 실내 수영장도 제가 동그라미 쳤는데 그 위에 대해서 설명을 또 드릴게요. 연회장은 굳이 없어도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연회장을 뺀 나머지는 저희 단지 안에는 다 흡수했으면 좋겠다. 자, 요 실내 체육관과 수영장, 그 다음에 스카이 커뮤니티가 왜 필요한지는 뒤에서 또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현황 설명할 때 저희 주변 교육 인프라 참 잘 갖춰져 있습니다 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인프라는 잘 갖춰져 있는데 우리 마을에서 이 교육에 관련된 이 부분을 받아들일 수 있는 공간이 그렇게 많지가 않다라는 단어보다는 아예 없다라고 표현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번에도 뭐 그 대학 입시 문제 때문에 좀 시끄럽긴 했는데 고등학교 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는 공간을 쳐다보면 일반 아파트 단지도 EBS에서 뭐 60% 이상 70% 이상 대학 시험 문제가 나온다고 하는데 이 친구들이 노트북 들고 공부하는 데가 어디냐면은 카페예요. 공부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단지 안에 만들어 주셔야 돼요. 이건 어른들의 책임인 것 같고요. 이 언니 오빠들이 공부하는 이 공간에서 밑에 있는 중학교, 초등학교, 유치원생들이 그 언니들을 바라보면서 같이 공부하는 그 문화는, 그 분위기는 아마 같이 젖어들 거라고 저는 충분히 좀 공감을 하고요. 이 아이들이 같이 근데 이 아이들은 좀 자유롭게, 독서실도 좀 자유롭게 이용하는 이런 좀 열린 이런 독서실도 좀 만들었으면 좋겠고요. 자, 돌봄 서비스. 이건 기본입니다. 이 아이들 돌봄 서비스는 우리 젊은 세대들을 위해서도 그 기본으로 이제 설치를 해야 되고요. 또 하나, VR 서비스 특화. 이게 가상현실 체험 기능을 갖고 있는 건데요. 우리 눈 오고 비 오고 할 때 아이들하고 어디 나가지를 못해요. 거의 야외로 놀러 가지도 못하고 거의 집에서 거의 전쟁을 일으키는데 저런 거 그냥 단지 안에 좀 설치를 해주면, 이런 공간을 설치해주면 뭐 아이들하고 같이 어른들도 같이 뭐 이렇게 놀 수 있는 문화들도 만들어주고, 특히 이 VR 시스템은 업무 지원 활동으로도 많이 활용을 합니다. 근데 제가 이 VR 시스템, 이 가상현실 체험에 대한 이 아이템을 잡을 때 사실은 젊은 엄마 아빠를 목적으로 잡은 게 아니고
어르신들을 목적으로 먼저 잡기 시작했습니다. 과거에 노인정 그러면 할머니 할아버지랑 나눠놓고 장기판 바둑판만 설치해주는 것이었어요. 그게 아니었고, 제가 이 시니어 센터를 좀 특별히 신경을 썼던 부분들은 이 기능이 치매 활동에 많이 도움이 된답니다. 치매 활동. 우리 어르신들 몸은 안 따라가지만 실제로 정신적으로는 경주용 오토바이도 탈 수 있고 승마도 하고 싶고 서핑도 하고 싶고 다 하고 싶죠. 여기서 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안마의자에서 릴렉스한 공간에서 안마의자에서 안마 받으시면서 하시면 됩니다. 그게 치매 활동에 많이 도움이 된답니다. 최근에 제가 뭐 방송에서 테레비를 보다가 저도 좀 울었는데 그 강사가 한 얘기가 그러더라고요. 저희 아버님도 요양원에 계시는데 곧 그 자리가 네 자리가 될 거다라는 얘기를 해요. 근데 저희 마을에 보니까 제가 살짝 공동대표님한테 여쭤보니까 50대 이상 되는 인구가 절반 이상이 넘어요. 저희가 이 아파트 다 지어졌을 때 50대는 60대, 60대는 70대, 70대는 80대가 되는 연령대가 된다는 겁니다. 요령화 시대가 갖춰질 거고요. 그래서 저는 이 시니어에 대한 아파트 특화를 갖고 가야 되겠다. 왜? 뒤에서 우리 아파트 단지 주변에는 삼성의료원이라고 하는, 아까 제가 전제를 말씀을 드렸을 때 삼성의료원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전제가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활용할 거냐입니다. 인근에 그냥 병원 하나 있어 하는 거하고 다른 얘기입니다. 이 내용도 뒤에서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체 단지는 주차장이 없는 그런 공원화된 단지로 만들 거고요. 자, 제가 이제 건축 계획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숫자는 본 설계자가 그냥 나눠본 거고요. 아마 주민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평형대가 또 있으면 현재 일하고 계시는 집행부에다가 요청을 하시면 그 부분들은 감안해서 나중에 또 추후에 그걸 다 반영해서 그 설계 이루어지기 시작을 할 겁니다. 그러나 기준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평형대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보통 얘기하고 있는 25평형이 425세대, 그 다음에 55평형이 140세대, 60평이 35세대, 67평형이 14세대. 여기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펜트하우스 각각 A, B, C, D 타입으로 나눴는데 4세대, 3타입과 3세대. 그래서 여기에 55, 48, 48, 40 해서 여기 펜트하우스로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전체 세대수는 629세대고요. 임대주택이 103개, 전체에서 732개의 주택수를 현재 계획안에서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 층수는 지하 3층에 지상 26층까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예, 전체 배치도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평형대입니다. 그래서 여기 색깔별로 칠해져 있는 것들이 59 타입은 이 색깔이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144, 159, 180에서 평형대별로 색깔을 이렇게 취해냈고요. 아까 뭐 부분 임대형 같은 경우에는 이 타입, 이 앞에 있는 이런 타입들로 구성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구성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아까 왜 제가 1종은 2종으로 가고 2종은 그냥 3종으로 못 가고 그냥 했습니다 하는 의문들을 아마 분명히 가지실 건데, 여기가 2종 지역입니다. 2종 지역인데 사실은 2종을 종상향하게 되면 기부 체납을 하게 돼야 되는데 실제로 3종을 못 가는 건 아닙니다. 2종을 3종으로 갈 수는 있는데 여기에 보면 이 정북 방향, 그 다음에 채강 방향에 대한 뛰는 이격거리가 또 있어요. 법적으로. 그걸 뛰다 보면 층수가 못 올라가요. 그래서 3종으로 업전용을 해도 이득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냥 땅을 뺏기느니 차라리 2종을 갖고 가는 게 오히려 낫겠다. 그래서 따져보니까 그게 더 현실적으로 이득이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는 그냥 2종으로 놔뒀고요. 여기 1종은 그냥 2종으로 업전용을 해서 가는 쪽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여기가 26층, 24층, 24층, 22층, 그래서 여기가 타워형이 4개가 구성이 될 거고요. 주변에는 약 13층, 15층으로 해서 구성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게 그냥 59 타입 샘플로 지금 갖고 온 거고요. 가장 작은 평형대입니다. 그래서 방은 기본적으로 3개를 구성하지만
별도의 드레스룸 구성하고요. 마통풍 구조 실현해서 그 침실 3번과 2번은 가벽 설치해서 이렇게 멀티룸으로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좀 구현했고요. 그 다음에 주방 식당 쪽에서는 이 팬트리 공간, 그 다음에 다용도실 이렇게 구성을 좀 했습니다. 근데 이 부분 쪽에서 보면 지금 좀 디벨롭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일부는 이쪽에 좀 건식 세면대를 호텔에서 가보면 이제 건식 세면대가 있는데 건식 세면대 같은 걸 좀 설치해서 좀 더 한층 더 업그레이드된 유니티가 좀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부분 임대료입니다. 아까 그 앞에서 설명드렸던 그 유니트의 확장인데요. 전체가 쓰시게 되면 이렇게 쓰시는데 나누게 되면 이렇게 나눠집니다. 현관은 여기 들어갑니다.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거실은 이 파노라마 뷰가 형성이 될 수 있도록 한 면에 창이 있는 게 아니고 거실에 두 개의 창이 있는 이 파노라마 뷰를 형성해서 삼성의료원 쪽의 어떤 녹지 공간이나 이런 부분들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 전면 세대들은 아마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이 안에 이제 실로만 구성했는데 이 안에 이제 그 뭐 마당의 개념을 좀 포함시킬 수도 있어요. 한 세대가 만약에 난 거주하겠다라면 뭐 실 하나는 빼서 거기에 어떤 마당의 개념을 좀 넣어서 또 구분을 할 것 같은데 그거는 그 요청하시는 내용에 따라서 저희가 추가적으로 또 설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전체 아까 보였던 배치도 상에서 각 그 커뮤니티 시설들이 어떻게 들어가는 건지 피로티하고는 여기에 뭐 상가를 집어넣습니다. 커튼홀업 디자인을 했습니다. 주차장 들어가는 입구가 여기입니다. 거점 시설들은 여기 좀 마련을 했습니다. 하는 내용들을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스카이브리지는 여기 두 군데 이렇게 좀 설치하고요. 실내 체육관하고 실내 수영장 위치는 여기 중앙, 단지가 전체 중앙에 배치합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 저희 단지에 이걸 하니까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관리비 많이 나오지 않아요. 없애도 됩니다. 관리비 걱정하시면. 근데 수영장 기본적으로 이제 강남 쪽은 수영장 정도는 들어가 줘야 되지 않겠냐라는 게 조심스럽게 제가 제안을 드리는 거고요. 이게 아까 제가 시니어도 말씀을 드렸고 그 아이들 돌봄 서비스에 관련된 얘기도 들었지만 수영장 실내 체육관에서 운동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수영장 시설은 사실은 아이들 아이들 뭐 피성장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발달에도 많이 도움이 되겠지만 특히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많이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알고 있고 저희 어머님도 수영장 많이 다니십니다. 건강도 많이 좋아하셨고 그래서 저는 이 수영장을 어떤 레저의 목적이 아닌 건강의 목적의 어떤 시설로 좀 봤으면 좋겠다라는 게 설계의 생각이고요. 또 하나 저희 모델하우스 가보면 실내 스크린 골프장하고 실내 골프장 많이 보는데요. 그걸 거의 다 모델하우스 갈 때마다 보는 거 그건 100%다 설치되어 있어요. 근데 그걸 왜 설치하죠? 거의 의무사항인 것 같아요. 법적인 것도 아닌데. 그런 시설들은 빼고 오히려 좀 럭셔리한 이런 실내 골프장도 좀 만들 수 있으면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여기에 이제 타석에서 치면 여기 실내 골프장, 스크린 골프처럼 이렇게 할 수 있는 공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좀 만들어서 강남 속의 강북이 아닌 강남의 중심이 될 수 있는 시설들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네. 제가 이 그림 왜 만들어놨는지 아마 이제 이해하실 거예요. 앞에서 제가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이거는 현재 임상실험 들어가 있고요. 어머니 아버지들 또 저도 마찬가지지만 이 시설들을 많이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저희 동네에 보니까 저희 직원들도 그 직원이 있었는데 지방에서 어머니 아버지가 아프셔갖고 올라오시는데 이론동 저희 지금 동네에다가 단기 임대로 좀 들어와서 삼성의료를 이용할 수 있는 분들이 많은데 수요가 없어요. 공급이 좀 많이 딸려요. 제가 수요가. 근데 단지 안에 이 시설들 아마 저는 되게 좋을 거라고 저는 설계적으로 판단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또 어른들이 이렇게 치료할 수 있는 공간들을 삼성의료원 쪽과 같이 협업을 한다 그러면
특히 어느 의료 병원에서는 아파트 단지에 건강센터를 입점시켜가지고 뭐 건강 검진이나 이런 거를 아파트 단지 안에서 할 수 있도록 또 이렇게 체계적으로 계약을 해서 이루어지는 아파트 단지도 있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르신들을 위한 시니어를 위한 이런 시설들도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전체 투시도고요. 이게 삼성의료원 쪽에서 바라보는 투시도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저희 업체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그 전체 총괄 대표고요. 저희 회사에 지금 두 분의 저까지 해서 이제 그 요 업무를 담당하고 계신 분이 세 분인데 윤혁경 사장님이 이제 서울시, 그다음에 박석권 사장이 서울시하고 강진구 여기서 국장 이렇게 역임하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서울시 인허가는 저희가 책임지고 그거는 만들어 드리도록 할 거고요. 저희는 현재 지금 2006년도에 회사가 오픈이 돼서 2023년 현재까지 지금 오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저희 회사 지금 아실 거예요. 여기 신방포2차, 원밸리, 아크로 리버파크 해서 이 옆쪽으로 가면 DH 클래스도 반포 1단지죠. 반포 1, 2사중으로 보통 얘기하는데 여기서부터 여기 끝까지가 지금 한강간 약 3km, 정확히 말하면 3.3km입니다. 여기를 하나도 끊임없이 저희가 설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준공도 냈고 진행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강남의 어떤 설계에 관련된 이 부분은 저희가 자부심을 갖고 일을 하고 있고요. 이게 부산이 고향이신 분들이 있으실 건데요. 이게 광안대교입니다. 광안대교 앞에 삼익빛이 최근에 저희가 설계자로 지정이 돼서 지금 일을 하고 있고요. 이게 한남대교 북단에 있는 라인원 한남입니다. 뭐 BTS니 뭐 지드래곤이니 장윤정 뭐 이런 사람들이 들어가서 지금 살고 있는 거. 이 설계는 제가 직접 총괄해서 제가 설계를 했던 거고요. 그래서 이런 고급 아파트들에 들어가 있는 아이템들을 저는 하나씩 녹이겠습니다라는 말보다는 그거를 기본으로 해서 새로운 아이디어,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그런 디테일한 다른 아이디어를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게 다른 아파트에 없었던 시설들을 여러분 마을에다가 공급을 하고 아까 제가 최상의 어떤 목표를 갖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부분들도 다른 데 없었던 시설들을 룸으로 해서 우리 단지가 한 단계, 두 단계, 세 단계 한층 더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그런 단지로 만들고요. 또 하나 앞에서 말씀드렸던 루미너스라고 하는 이 원석을 강남의 강북이 아니라 강남의 중심으로 만들고자 하는 게 그 설계자의 생각이고 여러분들의 의견을 구하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설계한 내용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 단지가 전체적인 그림이 어떻게 포장이 될 건지 여러분들한테 동영상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불 좀 꺼주세요. 전체 불 좀 꺼주세요.
불 켜주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멋있죠? 예. 일원동에 청사진이 드디어 나왔습니다.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이 계획안은 법적으로 가능한 층고를 적용했고요. ANU의 서울시 인허가는 믿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남지시에도 ANU 건축사무소의 능력을 인정하기 때문에 인허가는 뭐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남은 건 여러분들의 참여 의사만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저희가 감정평가사의 설명이 있을 건데요. 여러분들에게 먼저 좀 당부의 안내를 좀 드릴게요. 제가 이 재개발 현장을 많이 하면서요. 원래 재건축 현장은 원래 이런 민원이 없습니다. 재건축 현장은 아파트 평형 때 뭐 층고 높이에 따라서 금액이 아주 미세하게 틀리기 때문에 재건축에 같은 경우는 그 감정가액에 대한 원래 민원은 없습니다만 재개발 구역 쪽, 이 주택 쪽, 노후된 주택 쪽에서 개발을 함에 있어서 솔직히 감정평가에 대한 내용을 저희가 그 내용을 만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안내했을 때 거기 만족할 수 있는 소유자님은 절대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최근에 저희가 그 노량진 쪽에 이제 관리처분 총회를 하면서요. 관리처분 총회를 하면서도 관리처분 통지 내역이 사실 이 사업의 거의 최종적인 통지거든요. 그 통지도 만족하지 않으십니다. 예. 언제나 내 감정가액이 작다고 얘기하고 더 부담금을 뭐 줄일 수 없냐라고 얘기하는데 좀 이렇게 좀 생각을 해주세요. 저희가 저 감정평가를 한 기준은 작년도 기준이고요. 작년도 기준이고 분양가에 대한 모든 기준도 당연히 작년 기준으로 세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올해 부동산 그 거래량이라든가 그 가격이라든가 이 모든 게 계속 변하고 있습니다. 하물며 내년에도 변하고요. 내후년에도 변합니다. 저희가 여러분들에게 이 권리가액이라든가 계약적인 분담금 내역을 알려드리는 것은 최소한 지금 이 순간 개발을 하게 되면 이 정도의 뭐 분담금이 나올 수 있겠구나 라는 감을 잡기 위해서 저희가 안내해드리는 거지 지금의 감정가액 내역은 확정도 아니고요. 나중에 이 사업이 진행하면서 계속 변경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안내해드리면서 우리 삼창 감정평가사님을 단상으로 모시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삼창 감정평가법원에 근무하는 신민철 평가사입니다. 제가 오늘 설명드릴 내용은 그 앞서 그 설계에서 그 아파트 공급 계획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런 아파트를 공급을 하게 되면 과연 우리 조합원님들이 그 얼마 정도를 대략적으로 분담금으로 내셔야 되는지 그러한 그 로직하고 그 다음에 그 어느 정도 시세 주변 시세가 어떻고 어떻게 산정이 됐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법인은요, 한 설립된 지 45년 됐고, 국내에서 재개발, 재건축 평가를 제일 많이 수행하고 있는 법인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제가 현재 담당하고 있는 업무는 반포의 원베일리, 그리고 한남 3구역, 2구역 업무를 제가 지금 담당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일단 분담금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과 그 다음에 현재 본 사업구역에서 어느 정도의 분담금이 총액이 산정이 되는지 나눠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인 재개발, 재건축의 종전자산 평가와 종후자산 평가는 통상 사업 시행 인가 후에 진행을 합니다. 근데 가로주택 정비 사업과 같은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은
건축 심의 또는 통합 심의가 난 다음에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종전자산 평가라는 것은 조합원의 종전의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가격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준 시점은 그 건축 심의 또는 통합 심의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종후자산은 아파트 또는 근린생활시설 등 분양 예정인 대지 및 건축물의 조합원 분양가를 평가하는 겁니다. 일반 분양가가 아니고, 일반 분양가는 나중에 조합에서 결정을 하시게 되는 거고요. 저는 종후자산, 즉 조합원 분양 가격을 평가하는 겁니다. 기준 시점은 분양 신청 기간 만료일로 하도록 법에 되어 있습니다. 평가 방법에 대해서는 감정평가사법 등에서 물건별로 평가 방법이 정해져 있고요. 그 시장 가치, 즉 시세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지금부터 이제 분담금을 설명을 드릴 텐데요. 자, 분담금이라는 것은 사업 비용에서 일반 분양 수입을 뺀 금액입니다. 요 보이는 요게 이제 분담금인데요. 우리가 아파트와 근린생활시설을 공급을 하려면 우리 조합원들이 그 토지 등 종전자산을 제공을 현물 출자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공사비 등 사업 비용을 투여를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 조합원들이 아파트 또는 근린생활시설을 받아가시고 나면 일반 분양분이 남습니다. 이 부분을 분양을 해서 그 사업비의 일부 충당을 하고 그 나머지 금액을 분담금 총액으로 우리 조합원님들이 배분해서 분담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각 조합원님들이 분담금을 얼마를 내는지는 각 조합원의 분담금은 각 조합원 분양가액에서 각 조합원의 권리가액을 뺀 금액입니다. 만약에 제가 25평 아파트를 분양을 받고자 한다면 25평의 조합원 분양 가격, 그 평가사가 평가하는 이제 조합원 분양가가 되겠죠. 그 금액에서 그 조합원의 권리가액, 기존 구역에 가지고 있던 주택이라든가 다세대 등 이런 그 종전자산에 대한 권리가액을 뺀 금액입니다. 이 권리가액이라는 것은 조합원의 종전자산의 비례율을 곱한 거고요. 이 비례율이라는 것은 이 사업의 총 분양 수입에서 총 사업비를 뺀 금액을 종전자산 총액으로 나눈 비율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분담금을 줄이기 위해서 이 조합원 권리가액을 높이면 되니까 이 권리가액을 높이기 위해서 종전자산 평가액을 높이면 분담금이 과연 줄겠는지, 이게 가장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을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종전자산 평가액이 100억이고 분양 총 수입이 200억이고 사업비가 100억이라면 비례율은 아까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계산하게 되면 100%가 나옵니다. 따라서 권리가액은 100억 곱하기 100%니까 100억 원입니다. 만약에 종전자산가액을 권리가액을 높이기 위해서 종전자산 가격을 100억 높여보겠습니다. 높이게 되면 비례율이 50% 줄기 때문에 그 권리가액은 전과 동일합니다.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결국 분담금을 줄이는 방법은 일반 분양 수입을 극대화시키든지 사업비를 절감하든지 그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하셔야 됩니다. 일반 분양 수입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일반 분양 물량을 많이 늘리든지 아니면 분양 시기를 잘 적용하셔가지고 가장 높은 가격에 파시든지 이런 방법이 있겠습니다. 이 본 사업구역에 대한 내용은 아까 설계에서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강남의 모든 사업구역이 그렇듯이 여기 이 구역도 지하철역, 학교, 관공서, 의료기 같은 접근성이 뛰어나고 그 다음에 주위 환경이 우수합니다. 구역 내 총 토지 편입 면적은 약 3,000평인데요. 국공유지를 빼고 1종 일반 주거지역이 약 75%, 2종 일반 주거지역이 약 25%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과연 이 구역 내의 시세가 어떤지 종전자산 가액을 한번 추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토지 시세는 용도 지역이라든지 도로 조건, 이용 상황, 접근성에 따라서 다양하게 형성이 됩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용도 지역이 1종 일반 주거지역, 여기는 2종 일반 주거지역입니다. 도로 조건도 각 토지가 접하고 있는 도로 면적이 4m인 토지도 있고 15m인 토지도 있습니다. 그리고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토지도 있고 상업용으로 사용하는 토지도 있습니다. 따라서 가격이 다양하게 형성이 되어 있는데 공시지가 기준으로 보게 되면 평당 2천에서 약 4,200만 원 정도로 시세가 형성이 되어 있고요. 국토교통부 실거래 가격이라든가 감정평가 인근의 전례 시세들을 참고했을 경우에 시세는 평당 3,200에서 약 6,600만 원 정도로 추정이 됩니다. 구분 건물 다세대 주택의 경우에는 시축 연도, 층, 전용 부분의 위치에 따라서 역시 다양하게 가격이 형성되는데요. 구역 내에 건물들의 신축 연도를 보게 되면 85년도에 신축된 건물도 있고 최근에 신축된 건물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분율도 50%에서 100% 이상으로 다양합니다. 이 지분율이라는 것은 이 구분 건물의 대지 지분 면적을 전용 면적으로 나눈 비율입니다. 공동주택 가격 역시 전용 면적 평당, 토지 면적이 아니고요. 전용 면적 평당 1,200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다양하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축 연도라든가 지분율 같은 것들이 다양하기 때문에 공동주택 가격도 다양하게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실거래 가격이라든가 역시 평가 전례 인근 시세를 참고했을 경우에 그 다세대 주택의 시세는 평당 2,000에서 8,500만 원 정도로 분포가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낮은 부분들은 지하층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런 시세 기준을 적용했을 경우에 이 구역 전체의 종전자산 추정액은 약 6,350억 정도로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물론 나중에 분감정을 하게 되면 자료조사라든가 현장조사에 따라서 변동이 발생할 수 있고요. 다음은 그 아파트 공급 계획인데 이건 설계에서 받은 자료입니다. 그래서 25평 528세대, 40에서 60평 중대형 평형 약 204세대, 그래서 총 732세대를 공급하는 안을 가지고 그 분담금을 추정해봤습니다. 다음은 그 사업 단지 인근에 있는 주변에 이제 아파트들 시세인데요. 송파구긴 한데 18년도 입주한 헬리오시티가 글자가 작아서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약 평당 한 6,000에서 6,500 정도로 형성이 되어 있고요. 수서동에 16년도에 입주한 더샵 포레스트가 약 6,500 정도, 밀원동 인근에 있는 레미안 루체나임이 18년도 입주했는데 7,000, DH자이 개포가 21년도 입주했는데 8,000. 인근에 있어도 입주연도에 따라 가격이 좀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자이 프레지던스 최근에 올해 이제 입주한 아파트인데요. 개포 4단지를 재건축한 아파트 9,000에서 1억. DH 아나힐스 19년도에 입주했는데 이거는 8,000에서 9,000. 그리고 양재천 이남에는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고요. 대치동을 보시게 되면은 15년도에 입주한 좀 입주가 좀 되긴 했는데 한 9,500만 원 정도로 시세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강남권을 좀 더 넓게 보게 되면 최근에 이제 좀 시세가 많이 나가고 있는 반포동 같은 경우에 한강변, 아까 이제 설계에서도 보여주셨는데 야쿠르리오 파크 같은 경우가 최근에도 한 1억 2천 정도의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이제 주변의 수준을 봤을 때 이 단지에 만약에 지금 아파트를 입주한다면 신축 아파트 기준으로 최소한 아무리 못 나가도 7, 8천 이상 가지 않을까라는 기준을 가지고 조합원 분양가와 일반 분양가를 추정해봤습니다. 25평형은 평당 5천만 원의 조합원 분양가고요. 일반 분양은 평당 5,700, 그리고 50평 이상 대형 평형은 3,500에서 4천만 원, 그리고 50평 이상은 일반 분양이 없습니다. 그래서 요런 그 가격 수준을 가지고 그 분담금을 추정을 해봤고요. 자, 사업비는 공사비, 부대비용, 국공유지 취득비용. 이 국공유지 취득비용이 뭐냐면은 이 구역 안에 그 도시계획시설 공원이 하나 있습니다. 500평짜리. 그래서 이 매입비용. 이런 걸 다 합계를 냈을 때 약 3,520억 정도의 총 사업비가 들어가고요. 이 공사비는 평당 한 650만 원 정도로 추정을 했는데, 아시다시피 최근에 이제 물가가 올라가서 공사비가 좀 올라가는 사업 단지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거는 추후 변동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일반 분양 수입은 아파트가
25평형 116세대, 그다음 상가, 기타 임대주택 25평형 103세대를 공급했을 때 일반 분양 수입은 총 2,180억 정도가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그 조합원님들이 분담하셔야 될 총액은 사업비에서 일반 분양 수입을 뺀 1,340억 정도가 나오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일반 분양 수입 외에 조합원 분양 수입까지 고려하게 되면 총 수입은 약 9,890억이고요. 그 비례율을 추정해 보게 되면 약 100% 정도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이런 비례율과 그 시세 수준을 가지고 개별적으로 분담금이 얼마가 나오는지는 우리 남재 C&D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저희 회사의 이제 사장이 이기섭 사장님이 곧 이 설명을 할 건데요. 제가 원래는 감정평가사님이 이걸 전반적으로 다 설명해도 상관이 없는데요. 굳이 저희 회사가 이 마지막 여러분들의 분담금 내역을 설명하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좀 이렇게 좀 저희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까 감정평가사님이 설명하신 내용 중에 좀 특이한 내용이 있어요. 대형 평형이 일반 분양이 없다라는 점, 대형 평형이 일반 분양이 없다라는 점, 그 다음에 20평형대 분양가하고요, 대형 평형 분양가가 차이가 있습니다.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 이유를 좀 이해하셔야 돼요. 이 현장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일반 재개발을 하듯이 빌라와 단독에 대한 사업성을 같이 놓고 이 사업을 하게 되면요, 제가 단독주택 입장이면요 무조건 반대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그래서 추진 대표님께 특별한 관리처분을 만들자라고 제가 제안을 드렸어요. 빌라 소유자분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갈 수 있는 아파트 폐용대를 20평형대로 한정 지었습니다. 그리고 단독주택 소유주들만이 대형평으로 갈 수 있도록 계획을 짰고요. 거기에 대해서 단독에 대해서 분담금 내역도 더 대폭 할인을 해줬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빌라 세대들이 단독 세대가 원래는 부담해야 되는 비율을 약 10% 정도 더 부담하는 내용의 특별한 관리처분을 지금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여러분들께서 이 추가 분담금 내역을 고려해야지 일반적인 재개발 방식으로 접근하시게 되면은 단독들은 쉽게 얘기해서 내가 별도로 사업을 할 수 있는 대안이라는 게 있거든요. 쉽게 얘기해서 빌라 사업입니다. 단독주택 입장에서는 빌라 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단순히 30평형 아파트 또는 20평형 아파트 두 채 받고 무상으로 준다라는 내용으로는 제 입장에서도 이건 납득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대형 평형, 60평형대, 그 다음에 부분 임대까지 포함하게 되면은 쉽게 얘기해서 60평대를 내가 신청하게 되면 부분 임대로 하게 되면은 쉽게 얘기해서 30평형 두 채를 받게 되는 경우고요. 여기에서 1+1인 24평형을 받게 되면은 사실상 세 채를 받을 수 있는 특별한 이 관리처분이 나올 수 있는 안인 겁니다. 그래서 설계사무소에서도 이 부분 임대에 대해서 특별한 신경을 썼고요. 저희도 이 일원동에 한해서는 관리 처분에 대해서 단독주택과 이 빌라 소유분들에 대해서 특별한 아이디어를 지금 반영한 게 이제 부담금 내역이라는 점을 기본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고 분담금 내역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자, 이기섭 사장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주식회사 남재 C&D 사장 이기섭 행정사입니다.
앞에서 이제 설계랑 그리고 우리 사장님 그리고 이제 감정평가 우리 평가사님께서 설명을 앞에서 잘 해주셨기 때문에 그냥 참고 부분에 있어서 이게 끝나고 질문 많은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질문들이 생각이 나실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성심성의껏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컨텐츠는 저희 간단하게 회사 소개하고 그 다음에 동의서 작성 방법 순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사 소개는 앞에 어떻게 보면은 우리 공동 대표님께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가로주택 정비 부분에서는 저희 회사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내 탑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보시는 것처럼 국토부 및 LH, SH공사, 각종 공기업 관련된 연구 과제로부터 시작을 해서 2016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이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을 본인이 같이 참여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재정을 참여를 하고 저희 회사가 재정을 참여를 하고 현재도 개정 작업을 같이 참여를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련된 법령을 계속 개정을 해가면서 이렇게까지 이렇게 활성화가 될 줄은 솔직히 생각을 못했습니다. 처음에 시작을 할 때. 그래서 도로 부분을 원래 도정법에 있던 내용을 빈집 및 약칭 소규모 주택 정비법으로 저희가 빼오면서 이렇게 계속 도로 부분이라든지 이런 개선 사항들을 계속 완화를 시키고 있습니다. 더더욱 지금 설명을 계속 받으신 우리 소유자님께서 받으신 모아 타운 같은 경우도 원래 소규모 주택 정비 관리 지역을 이제 그 가로주택이라는 정비 사업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소규모 재개발, 소규모 재건축 그리고 자율주택 정비 사업 그 부분은 조금 지금은 거의 사장 상태이긴 하지만 그 부분을 현재도 개선을 하고 있고 금년에는 연구 과제는 지금 가로주택 정비 사업을 제외한 나머지 소규모 정비 사업을 합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걸 이제 검토를 하고 연구 과제로 금년 끝나면 하나는 명확합니다. 소규모 재개발은 도심복합 사업으로 빼낼 겁니다. 그리고 가로주택 1, 2로 이렇게 불릴지 그런 부분들은 연구를 통해서 전국적인 부분은 그거거든요. 우리 소유자 분들께서 최대한 조합원의 이익을 국토부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많이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서울시도 마찬가지고 관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 그 부분을 안내를 드리고자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재개발 재건축 더할 나위 없고 소규모 정비사업은 지금 10건이라고 되어 있지만 저희가 한 20건 이상 프로젝트가 한 20건 정도 되어 있고 그 중에 모아타운이 한 3개 정도 이렇게 진행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추정분담금은 앞에서 우리 평가사님께서 잘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설명 추가적으로 또 첨언드리면 그냥 지출, 전체 지출 그리고 일반 분양 수익 그 부분을 그냥 퉁치고 하게 되면 분담금 총액이 우리 소유자분들 600여 명의 총액에서 이렇게 각 지분별로 출자한 지분별로 이렇게 분담금이 배분된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앞에서 우리 대표님이 설명을 해주셨지만 빌라 부분 이것도 어떻게 보면 추정입니다. 저희 지금 일원동에 소재하고 있는 빌라를 3억 200로부터 해서 5억까지 종전평가를 개별적으로 추정했을 때에 25평으로부터 해서 60, 55, 65, 60 관련된 이 계략적인 평가를 분담금을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례율이 100%, 101.46% 그 부분에서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3억 600 추정을 했을 때 5구형, 144형, 159형은 이렇게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분양가액이 12억 6천이라고 조합 분양가, 종가를
추정했을 때의 부담금은 9억 5,300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빌라가 소재하고 있는 빌라가 3억이 평가가 되는 빌라가 있을 거고 5억이 되는 평가가 되는 그 부분에 대해서 25평 정도로 이렇게 우리 빌라 소유자님들께서는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2억에 관련해서 4억일 약 계략적으로 4억일 평가일 경우 8억 4천, 5억에서 7억 5천 이렇게 해가지고 분담을 한다. 이렇게 이 시스템 자체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주택 및 근생 관련된 대토지주에 추정되는 분담금에 대해서 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대지별로 이제 큰 지분을 가지고 계시는 대지주 관련된 부분을 25억으로부터 해서 48억으로 추정을 했습니다. 관련된 재반 자료를 가지고 비례율은 다 권리가액은 대동소이합니다. 101.46%라든지 102%든지 100으로 가정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해서 25억으로 추정을 했을 때 25평 그리고 60평대 해서 12억 조합원 분양가 그리고 22억이라고 추정을 했을 때에 보시는 바와 같이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제 법을 지금 개정을 좀 검토를 하고 있는 게 가로주택 정비사업은 저희가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가로주택은 3주택으로 한정하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근 4년 동안 현재도 조금은 이 국토부에 이제 질의를 넣으시고 관에서도 이렇게 많은 질의를 해주시는데 기본적으로는 그 골자에는 가로주택 정비사업을 활성화를 시키는데 그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가구 같은 경우는 3주택 이상을 더 가져갈 수 있는 거고 그 범위는 저희가 이제 그 문구에 대해서 조금 이 검토를 해서 반영을 할 거지만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그 주거 전용 면적 저희 이제 반환 면적이죠. 주거 면적 또는 간평 금액에 따라서 3주택 그 이상도 지금 3주택까지는 가능하고 그 이상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대지주 소유자 분들께서는 아까도 내용상으로 설계 부분을 봤을 때 분리, 세대 이런 부분들도 좋은 내용이고 추가적으로 아예 세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3주택 이상을 받아가실 수 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보시는 것처럼 대부분 기본 한 세대를 기준으로 봤을 때의 내용이기 때문에 환급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평형대로 봤을 때 60평대 펜트하우스 등 이런 부분에 있어서 환급받는 것보다는 최소 2주택 이상 3주택으로 아마 조합원 분양 신청을 하시지 않을까 그래서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25억으로부터 해서 48억까지 종전을 추정했고 거기에 따른 환급금에 대한 부분을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12억으로부터 해서 5천, 9천 이 부분을 기준을 잘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책자에도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앞에서 우리 평가사님께서 총 분양 수입에 대한 9,890억 사업비 같은 경우는 이 부분에 있어서 지출 앞에서 잘 설명을 해주셨지만 평당 공사비 650 기준으로 주변의 인근 지금 시세를 고려해서 650으로 보고해서 3,520억 원 약 그렇게 했을 때 비례율을 산출했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책자에도 기본적인 이 분담 금액과 환급금을 수록을 해놨습니다.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평가 기준은 앞에서도 계속 강조를 해주셨던 것처럼 제가 이제 이 법 자체의 정비사업 절차는 제가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사업시행 도정법에 있는 절차를 이 소규모 정비법으로 가져오면서
이 기준일들을 이렇게 삼는데 엄청나게 한 3일 정도 날샌 것 같습니다. 계속 이 부분에 있어서 조합원들이 피해를 볼 수 있는 상황이 없는지, 절차 간에 간소화는 국토부에서 사업시의 인가와 관리 처분을 합쳐라, 그것만 던져주고 절차를, 법을 만들어낸 겁니다. 그게. 그래서 종전평가 기준일을 건축심의 통지를 받은 날, 뭐 이런 부분들, 그리고 분양신청 만료일은 그대로 뭐 각종의 기준일도 잡아서 최대한, 하지만은 지금 개정하는 그 부분들 또한 저희 이론동도 포함이 되겠지만 조합원들이 생각할 수 있는, 일반적으로 이 부분은 절차상 부당하다, 그런 부분들까지 검토를 앞으로도 계속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의 고유 업무 중에 하나인데, 동의서, 어제 서울시에서도 소규모, 원래는 그 모아타운이라는 본질의 그 사업 자체도 소규모 주택 정비 관리 지역, 이제 관련된 법령을 개정을 하면서 서울형 소규모 관리 지역을 이제 모아타운으로 지칭을 하면서 서울시에서도 사전에, 개인적으로도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감회가 새롭긴 한데, 이렇게 주민 제한형으로 시행을 그 전부터 검토는 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렇게 뜨거운 이 전국적으로, 그리고 특히 우리 강남에서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추진될 거라고는 또 생각을 못 했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불이 나게 모아타운 관리계획 동의서를 이렇게 안내를 해서 사전에 그 동의서를 진구를 하고 그 근거를 가지고 조합 설립 동의서를 범인 연번을 관할구청인 강남구청에서 연번을 받아서 동의서를 추가적으로 진구를 할 예정입니다.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동의서, 각종의 동의서는 강조할 부분은 그겁니다. 지장날인 빼먹지 않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그런 약간의 그 말씀하셨던 것처럼 디테일한 부분들 때문에 한 달 걸리고 3개월이 걸리고 6개월이 걸리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추가적으로 강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나 이런 부분들은 같이 대표님 같이 받으시면. 예, 이상입니다.